여러분 책은 80페이지 가겠습니다. 우리 책은 입문서의 80페이지를 가서요. 5편을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자, 부동산 투자론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공부를 했던 건 좀 기억은 있겠습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공부했죠. 예, 이제 이 공부했던 이유는 이게 투자의 기회비용이다라고 해서 이게 충족이 될 때 부동산 투자가 유발될 수가 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또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 공부했던 표현 다시 좀 보자면 투자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일정한 기간 뭐 한다 그랬죠? 5년 한다 그랬습니다. 전형적인 보유 기간 5년 동안 하고 5년 말에 부동산을 팔아먹는 것을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었죠. 그렇습니까? 그럼 처분을 통해서 얻는 것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요. 투자의 타당성 분석을 공부한다 그랬으니까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될지 매각대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한번 계산해 보는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대료 수입을 구하는 과정을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임대활동,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과 지출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쓰고요. 그럼 매각대금은 지분복귀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분이라는 표현은 내 돈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지분복귀액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기본 전제를 할 때 투자할 때는 내 돈과 타인 자본 합한다 그랬죠. 총 투자액으로 한다 그랬고 그럼 5년 말에 부동산을 팔겠다라는 얘기는 갚지 못한 부채가 있다면 이것을 모두 상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럼 상환하고 나서 내 돈에 대한 결과물을 본다고 해서 지분 복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것이니까 80페이지 보시면 그 기본 전제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에 가시게 되면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자안의 예상 현금 흐름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투자 대상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이란 말이 임대였죠. 자, 운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뭐가 되어 있고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괄호 안에 임대료 수입 지난주 우리가 이걸 소득이득이다라고 정의했고 끊어보세요. 이제 끊고 당해 부동산을 투자 기간 말에 5년 말에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 현금 흐름, 매각대금 자본이득으로 구성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괄호 2번에 그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현금 흐름 예측의 의라고 됐는데요.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현금 흐름의 예측은 투자 부동산의 전형적인 보유 기간을 가정해서 대상 부동산의 임대, 운영을 통해 얻는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라고 되어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세후는 뭐죠? 세금을 공제하고 나서 마지막에 현금 흐름이라는 얘기고 끊고요. 그럼 투자 기간 말에 5년 말에 발생한 역시도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얘기. 이제 이것을 구하러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가셨더니 타이틀이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영업 수지 1년 동안의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을 구하는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1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상단부에 회색 박스가 있죠. 그게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은 별표를 3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 계신 것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영업 활동을 통해 얻는 영업 수지의 계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임대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과정인 건데요. 기본 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원룸에 투자한다 그랬고요. 원룸의 객실은 100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00실을 그럼 임대를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임대료 수입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임대료 수입도 있을 것이고 이게 규모가 적지는 않은 거니까 부가적으로 구내식당도 한번 운영을 해본다라고 할 거고요. 층별로 자판기도 두고 주차요금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암기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이 소득은 임대료 소득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까? 임대료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 묶어서 기타 소득
혹은 기타 수입이라고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임대사업 외, 즉 영업 외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틀을 보는 것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백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입 외에도 뭣도 있다. 영업의 소득도 예상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식에 보시면 맨 밑에 회색 박스가 밑에 보시면 세후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건데 그래서 맨 상단부에 1번 가능 조소득에 동그라미 1번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하는 현금 흐름은 가능 조소득. 조의 표현은 일본식 표현인데요. 다시 총이라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는 가능 조소득 쓰기도 하고 총소득 쓰기도 하고 가능 총수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총수입이 뭡니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봅시다. 객실이 몇 개라 그랬죠? 100실이다. 그러면 가령 방 한 칸당 지금 따지는 건 연입니다. 연. 방 한 칸당 연간 임대료에다가 객실 수를 곱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가능한 총 수입을 구할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방 한 칸을 단위당이라고 쓴 거예요. 자, 한 칸당 연간 임대료 곱하기 객실 수를 임대 단위 수다 이렇게 쓰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시험장에는 이게 뭐냐고 묻지는 않는 건데 용어를 알아야 될 거니까 임대 사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총 수입인데요. 방 한 칸당 연간 임대료에다가 뭐 곱한다? 객실 수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임대 단위 수를 곱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조단위 가능 총소득이 있죠. 거기 있네요. 이제 귀퉁이에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뭐 되어 있어요? 임대 단위 수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 한 칸당 연간 임대료가 6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600만 원에다가 객실이 100개라고 그랬죠. 그럼 100실을 곱하면 가능한 총소득은 얼마가 된다? 6억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건 임대료 소득이었고 뭐 또 있다 그랬죠? 기타 수입도 있다. 들어오는 것이니까 기타 소득, 기타 수입은 플러스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나가는 것들은 이제 공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100실이 모두 만실이 된다라는 것은 만무할 일입니다. 빈 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겠습니까? 그 빈 방은 공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밤에 짐 싸서 도망가 버리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손실을 미리 떨어내는 것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또 이게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용어는 알아야 될 거니까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떨어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답니까? 대손 충당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끔 이제 뭐 뉴스 들어보고 신문 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출 금융기관이 건설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대출한 금액을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습니까? 그 손실을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대손 충당금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라는 표현도 쓰고 책을 좀 확인해 보시면 맨 밑에 보세요. 81페이지 맨 밑에 귀퉁이에 보시게 되면 조그마한 글씨에 동의어가 되어 있죠. 공실 및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량, 부채. 정확하게 쓰면 공실 및 불량 채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도 쓰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제를 합니다. 공실이나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손실에 대해서 미리 대손 충당금을 반영을 해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보실 것은 잠시 보겠습니다만 대손 충당금은 대개 가능이 한 5% 정도를 반영을 해요. 가능이 6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가능 6억이니까 5%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정도를 미리 공제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것은 우리식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서 물건 온 학문이다 보니까 미국 학자들이 쓰는 표현을 우리 국내 학자들이 그대로 쓰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좀 그걸 좀 감안해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제를 하면 그 다음에 2번 붙일게요. 이제 2번 붙여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효 조소득 다시 유효 총소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번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은 동일한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유효한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의 성격을 정의하면 영업수익이라는 얘기예요.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수익을 영업수익을 뭐라고 표현한다? 유효 조소득 혹은 유효 총소득이다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영업수익이라고 제가 쓴 이유가 있죠. 이렇게 쓴 이유는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습니까? 경비가 소요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이 영업경비입니다. 즉 영업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혹은 운영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붙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영업소득입니다. 세 번째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이다. 자, 뒤에서 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순의 개념을 좀 정리하고 올게요. 이 순의 의미는 총 수익에서 총 경비를 공제한 결과물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순의 의미는 무엇이다? 공제한 결과물이다. 오늘도 이 나 써먹을 거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표현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령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이라는 것을 공제한 결과물을 흔히 뭐라 그럽니까? 순수익이다. 순이익이 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순의 의미는 어떤 걸 말하더라? 공제한 결과물을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의 성격을 정의 한번 하고 갈게요. 지난주에 처음에 가정하기를 지분 투자 금액 40억, 부채 60억 이렇게 조달한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이자율 10% 감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총 투자 금액이 100억이었으니까 여기 3번까지 즉 가능, 유효, 순영업소득까지는 내 돈과 부채를 합한 총 투자액에 대한 결과물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격을 정의합니다.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걸 정의한 이유는 뭐냐면 타인 자본 대가는 갚아줄 필요가 있죠. 타인 자본 얼마든가요? 60억. 그러면 이게 지난주에 봤던 말씀으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면 대출 안 받아봤으면 또 경험이 또 없는 거니까요.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 뭡니까? 대출의 원금을 만기 때 어떻게 하겠다? 한꺼번에 갚겠다. 그러면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자는 내야 된다. 그래서 60억에 10%면 얼마입니까? 6억 정도는 미리 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 기간 빚에 대해서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해마다 갚아야 할 금액을 부채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빚에 대해서 해마다 갚을 금액을 부채 서비스라고 쓰고, 자, 차감하게 되면 네모 동그라미 4번 붙여서요. 이제 뭐라고 돼 있나요? 세전 현금 수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전이라 했으니까 세금을 내기 전이란 얘기예요. 세금을 내기 전에 소득을 세전 현금 수지다. 자, 이렇게 쓴 이유가 있죠. 순영업 소득이 총 투자의 결과물이라 했고 여기서 타인 자본 대가를 갚아준 거니까 그럼 이 세전 현금 수지의 성격은 이제 지분 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격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차후에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어떤 세금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낸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 법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법인세 낸다고 합니다. 이게 영업활동을 한 것이니까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 영업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럼 영업소득세를 이제 공제를 하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마지막에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이 1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는 무슨 과정이다?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동그라미를 붙였던 이유는요. 자, 이게 소득이고 들어오는 소득이죠. 그렇습니까?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시험에 이제 해마다 물어요. 해마다 묻고 이제 공부량이 3월달, 5월달에 가면 공부량이 늘어날 건데 활용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해도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시험에 물어보는 방식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박스로 넣어주고요. 빈칸을 채우라고 합니다. 빈칸 넣기를 채우라 한다. 그럼 빈칸 넣기 채우라는 것이 시험이 주관식은 아닌 거니까요. 갖다가 무엇이 들어갈 건지만 잘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논리적 흐름만 잘 보시면 중간에 집어넣는 건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문제 묻는 것은 이것을 계산 과정을 지문으로 묻습니다. 지문으로 묻기도 하고 선택형으로 박스형 문제를 주기도 하고 무엇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이죠. 뭐 3번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 문제의 성격은 뭐냐면 수준이 뭐 고급 문제는 아니에요. 난이도가 상급 문제는 아닌 건데 시간을 좀 요하는 문제입니다. 시험장 가면 시험장이란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모르신 분들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 외우고 있고 하는데요. 이게 모의고사 결과를 보면 정답률이 한 50%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경각심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숙달이 되었느냐, 시간 안에 해결이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되고 해마다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에 좀 완성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가능과 이유는 같은 말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능 총 수입은 읽어봅시다.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 뭘 곱해서 임대 단위 수를 곱해서 구하더라. 지금 보고 계신 요거 두 개의 순서가 바뀌어도는 관계는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의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뭐하고 제하고 기타 소득을 뭐하면 더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에 보고 있기 때문에 쉬겨지는 건데 이것을 시험장에는 지문으로 옆으로 깔아주잖아요. 그래서 속달이 아니 되면 아차 하면 실수를 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일 이렇게 나와요. 2년 전에 유효 총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면 몇 개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몇 개를 골라라고 하면 천인 공모할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만 몰라도 이게 심장벌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쪽 자리들은 필요하지가 않지요. 그럼 위쪽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능을 안 줘요. 자, 그러니까 유효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보이죠? 임대료 소득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임대료 수입이 보이고 또 뭐가 보이고 기타 소득 바꿔서 영업 외 수입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업 외 수입이고 또 뭐가 있어요? 공실 및 대손 충당금만 하면 뭐는 구할 수 있다. 유효 총소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효에서 뭘 빼면 영업 경비를 공제하면 순을 구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자, 영업 경비를 정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영업 경비란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죠. 임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다. 그러면 시험에 묻는 건 이 영업 경비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면 잠시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영업 경비를 다시 정의합니다. 임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거니까 일단 눈에 보고 계시는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 소득세는 영업 경비입니까? 자, 아니니까 밖에 빠져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해서 영업 경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임대 사업에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뭐라고 한다? 영업 경비라고 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 소득세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더라. 그럼 이걸 따로 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이제 써보자면 경비에 들어간 걸 써보면 여러분 쓰실 거 없고요. 책에 있으니까 잠시 확인해 드립니다. 가령 임대부동산의 유지비, 관리비 이 부동산이 불나면 서운하지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금 받아야 되죠. 받기 위해서 뭐 가입할 수 있어요? 화재 보험료. 여러분이 내는 거 보험료입니다. 고객들 많이 찾아오라고 광고할 수 있죠. 광고비. 종업원 고용하면 인건비 줘야 되죠. 인건비 바꿨으면 종업원 급여입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세금 중에는 재산세가 보유세죠. 재산세를 영업경비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봅시다.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소득세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더라. 재산세는 경비에 포함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시험에 물어봤으니까 소유자 급여라는 게 있답니다. 소유자 급여가 뭘까요? 부동산 소유자의 급여랍니다. 소유자 급여는 당연히 영업경비에 해당하지 않더라. 다시 또 소유자의 개인 업무비입니다. 개인 업무비라고 했으니까 영업경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시험장 가면 아차 하면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소유자 급여나 개인 업무비는 영업경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외웠냐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 숙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물어봐 봅시다. 그럼 유효 총소득에서 유지관리비, 보험료, 광고비, 인건비들을 공제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영업경비 항목이 많아지면 순영업소득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경비 항목이 많아지면 순영업소득은 작아지더라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유효 총소득은 순보다는 큰 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제하고 내려왔으니 가장 값이 작은 건 뭐다? 세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유효 총소득은 순보다 큰 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능은 유효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반드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해당 다 된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어 버리면 결과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이라는 게 이게 없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없으면 자, 이게 6억이라 그랬죠. 그러면 5% 빼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그러면 유효가 얼마가 돼요? 5억 7천이죠. 그러면 가능이 유효보다 큰 편이죠. 조금 전의 경우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기타 소득이 가령 5천만 원이 되면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6억이고요. 이게 5천이면 6억 5천이죠. 그럼 3천만 원 빼면 결과가 얼마다? 6억 2천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더 커버린 거예요? 유효가 더 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론에서는 항상 반드시 이런 거 없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답도 바뀌기 때문에 그걸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내용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 사용을 잘 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공실보다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 유효가 더 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것을 잘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는 물어봤어요. 유효 총소득은 순보다는 뭐하다? 큰 편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내 돈에 대한 결과물이라 그랬죠. 사회에 활용할 때가 있고요. 자, 거꾸로 물어봅시다.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는 어떻게 구해요? 순에서 무엇을? 부채 서비스를 공제해서 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많아지면 순영업소득은 작아진다. 이 부채 서비스가 많아지면 뭐가 작아져요? 세전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 항목이 많아지면 순이 작아진다라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또 17의 문제입니다. 순영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밑에 자료들은 필요하지 않죠. 위쪽만 알면 되는 거죠. 자, 1번 공실 및 대손 충당금, 2번 유지관리비, 3번 보험료, 4번 인건비, 5번 연간 이자 비용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답. 아직 연간 이자 비용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이 연간 이자 비용을 용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부채 서비스를 이렇게 연간 이자 비용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손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쪽 자리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손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얘는 영업경비다 아니다? 영업경비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밖에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가 다음 중 영업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결국은 이 항목들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순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인 거니까 기본적인 표현을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경비는 아닙니다만 순을 구할 때는 필요한 자료가 되겠다. 그렇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순영업소득은 세전보다 큰 편이죠. 그렇습니까? 반드시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순과 세전은 동일할 수 없다. 동일할 수도 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다면 부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갚아야 할 금액도 없는 거니까 순과 세전은 동일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지요? 예, 다시 그러니까 순은 세전보다 큰 편이긴 하나 반드시는 아니다. 전액 자기 자본이면 순과 세전은 동일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용어 정리를 할 건데요. 그럼 부채 서비스가 뭡니까? 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60억 빌려왔다 그랬잖아요. 60억이 그럼 뭡니까? 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쓰면 부채예요. 부채고 대출 받았으니까 그것이 융자금입니다.
융자 받은 금액이고 동의어로 쓰면 대출 원금이 되겠죠. 그럼 또 바꿔 써볼게요. 바꿔 쓰면 저당 대부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험장에는 동의어를 묻지는 않는데요. 출제자들마다 용어를 바꿔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0억을 뭐라고 읽고요? 부채. 또 뭐라고 읽으시고? 융자금 혹은 대출 원금. 여기 저당 대부라고 돼 있죠. 대부가 뭐예요? 대출받은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마다 갚아야 할 상환할 금액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해마다 갚아야 할 금액을 조금 전에 뭐라고 읽으신 거래요? 부채 서비스라는 얘기. 그 갚아야 될 것을 부채 서비스라고 쓰고요. 동의어로 쓰면 원리금입니다. 그 갚아야 할 원금이자 합계를 뭐라고 한다? 원리금. 자, 다시 좀 바꿔서요. 저당 지불액이다. 또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저당 지불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저당 대부액은 무엇이고 대출받은 금액인 것이고요.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해마다 차입자가 갚아야 할 금액을 저당 지불액이라고 표현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용어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동의어를 묻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만 용어들은 좀 잘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그럼 순영업소득에서 매기에 원리금을 공제하면 뭘 구할 수 있다? 똑같잖아요. 세전현금 수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 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당 대부액에 대해서 매년 갚아야 할 금액을 저당 지불액이라고 한다. 그렇잖아요. 저당 대부가 뭐라고? 대출받은 금액. 그것에 대해서 매기 갚을 금액을 뭐라고 쓴다? 저당 지불액.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이렇게 동의어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이제요. 자, 세전현금 수지는 순에서 부채를 서비스를 공제해서 구한다 했고 그 결과물은 뭐가 된다? 지분 투자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세금이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영업 소득세. 그럼 앞에 봤던 것처럼요. 자, 세전은 당연히 세율보다 큰 편이죠. 그렇습니까? 이것도 반드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나온다.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랍니다.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는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세금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곳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소득이 있고 수익 있는 곳에 부과가 되는 거니까 세전현금 수지가 적자가 아니라고 하면 세금 부과가 되죠. 그럼 영업소득세가 부과될 거니까 이럴 경우라면 세전보다 세율가 뭐하다? 더 작다는 얘기. 다시 갑니다.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고 세전이 적자가 아니라면 세율가 더 작은 편이다. 그럼 다시 이게 적자가 발생한다면 세금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동일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지문으로 묻기도 하고 선택형 박스로 묻기도 하고 혹은 이걸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보고 있을 때는 참 편한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 관련된 문제를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산수 문제인데요. 그럼 이걸 뭐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다 일일이 써가지고 하기면 시간 잘 흘러갑니다. 3, 4분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숙달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용어가 좀 답답하지요. 처음 보시는 거니까 생활에 쓰는 용어는 거의 없잖아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미리 각오를 하고 해서 오늘 4시간 동안 저보다 표정이 안 좋을 거라는 거 미리 각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 생활 용어들이하고 학문적인 용어고 재무관리 내용이다 보니까 접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반복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반복이라는 게 그 제가 아는 지인은 아닌데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 법대 나와서 뭐 어디 판사를 하고 있다 그럴 때 뭐 분이 자녀가. 근데 이 친구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공부를 할 때 학원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답니다. 학원은 가본 일이 없대. 근데 그 주변에서 물어봤더니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딱 한마디래요. 반복했답니다. 반복.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은 처음 볼 때는 생소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보실 때는 좀 덜 할 것이고 2번, 3번 보시게 되면 좀 편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거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럼 외우는 방법도 있긴 해요.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좋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보시고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이 보시고 옆으로 이것들이 용어 정리가 안 되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두세 번 써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무리 안 한다더라도. 그래서 단순한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두 문자를 따서 앞 글자를 따서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가, 유, 이 뭐라고 돼 있죠? 순, 세전, 세후. 자, 읽어볼게요. 가유순 전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공제할 것 공실 및 대손 총당금, 영업 경비, 부채 서비스 뭐예요? 영업 소득세. 자, 생각 한번 하고요. 세금이죠. 중간에 당연히 뭐가 들어간다. 세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세전했으니까 영업 소득세고 이게 영업 수익이라 했으니까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영업 경비가 되는. 그럼 나머지 뭐다? 부채 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총투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 대가 갚는 게 뭐다? 부채 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면 자 영업 경비죠. 영업 경비, 부채 서비스, 영업 소득세, 가나 다라 마바 사한 방법도 있어요. 또 그건 또 무슨 얘기냐고요? 순서 이걸 뒤집어 써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경비, 부채, 세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 없이 외워버리게 되면 헷갈리게 돼 있다. 그래서 세전 세우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고 영업소득세. 이게 영업수익이니까 다음 따라하는 건 영업 경비. 그럼 시험 주관식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기 찾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다음은 부채 서비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이런 방법도 있긴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펜 들으시고 가유순조는 앞뒤를 따볼게요. 앞글자 이렇게 가유순전후 수식에다가요. 예. 가유순전후 동그라미 붙여보시고 자 영업 메뉴부터 공제할 거 이제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다음 뭡니까? 경비 다음 부채 서비스 다음 영업 소득세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막 외우시는 방법들이 이렇게 이게 조소득이라 그랬잖아요. 조나 총 같은 말을 그랬죠. 조순전후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영부영 하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걸 제가 말리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뭐 외우는 방법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논리적 구조를 좀 보시면 좀 헷갈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책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이다.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투자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돼 있죠. 여기 밑줄 할게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 조소득이라고 했고요.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되 그 맨 밑에 이는 공실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로 최대로 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한다? 가능 조소득 총수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2번 용어 정리 잘 해야 되고요. 기타 수입 혹은 또 뭐라고 한다?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 첫 번째 줄에 임대료 수입에 부가적인 수입이라고 돼 있죠. 동의어로 또 뭐라고 쓰고요? 영업,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영업의 수입이 됩니다. 다음 줄에 참고로 봤더니 구내 식당을 통해 얻는 수입, 주차료 수입, 자판 등기를 통해서 얻는 수입, 임대소득, 외소득을 기타 소득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실로 가면 공실은 빈방에 필요할 있죠. 빈방을 이라 했고요. 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대손 충당금이 보이죠? 대손이 뭐다? 손실에 미리 뭐한다? 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등에 대해서 사전에 동그라미 치고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고 미리 떨어내는 겁니다. 사전에 예상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 줄에서 일반적으로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가능이 몇 프로 정도를 5% 정도를 미리 반영하더라. 즉 봅시다. 가능이 3억 6천만 원일 때 공실 5%를 곱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 몇 프로가 된다? 1,800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용어 봤던 것처럼 공실 및 대손 충당금 하기도 하고 공실 및 불량 부채라는 표현도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넘겨봤더니 4번 영업경비 항목은 별표 하시고요. 그 내용 꼭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동의어로는 운영경비라고 했습니다. 영업경비는 투자 대상 부동산의 운영, 임대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로 자 포함되는 것 유지관리비, 보험료, 광고비, 인건비가 보이죠?
종업원 급여라고 되어 있고요. 뭐 전기요금, 전화요금도 있고 그밖에 맨 밑에 재산세도 경비에 포함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번 항목 유의하시고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 금방 용어 정리를 하고 왔어요. 괄호 안에 봤더니 원리금, 연간 이자 비용, 소득세 일단 거기까지만 뒤에는 볼 필요 없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밖에 빠져나와 있죠. 이 봅시다 다시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 소득세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요 왼쪽에다 요거 하나 쓰겠습니다. 책에 빠져 있으니까 소유자 급여, 개인 업무비도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정리할게요. 소유자 급여, 개인 업무비, 영업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줄 때는 이런 항목 막 줘버리면 갑자기 헷갈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급여나 개인적인 업무비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가서 괄호 5번 부채 서비스 용어 정리 잘해야 됩니다. 자 왼쪽부터 확인할게요. 귀퉁이부터 보면 저당 대부액과 저당 지불액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융자금 이퀄 뭐라고 썼고 대출 원금 그게 60억이었습니다. 대출 받은 금액이죠. 그리고 저당 대부액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따로 다 제가 판사하는 건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써놨으니까 확인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에 와서요. 괄호 5번 그럼 이 빚에 대해서 해마다 갚을 금액을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 괄호 안에 봅니다. 저당 뭐라고 되어 있고 지불액 또 원리금 상환액 또 뭐라고 쓰기도 하고 월부금 혹은 또 뭐라고 한다? 연간 이자 비용 이렇게 표현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봅시다. 이 결국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 조건이 달라지면 값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면 여기에 뭐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자만 원금을 만기 때 한꺼번에 감달했으니까 이자만 들어가는 건데 융자 방식이 차후에 공부를 합니다만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 상환이라면 여기 안에 원금 이자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세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부채 서비스액은 즉 저당 대부액에 대한 매기간의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의 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줄여서 뭐라고 읽는다고요?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원리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 조건에 따라서 각각 뭐하더라? 달라지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구하는 과정, 영업수지 계산 과정 하셨고요.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매각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5년 말에 부동산 판다고 했죠. 그 매각대금을 뭐라고 표현한다? 지분, 복귀액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렇게 쓰는 이유는 무엇이다? 부동산 5년 말에 팔 때 빚 65 모두 갚고 내 돈에 대한 결과물을 보겠다고 해서 지분, 복귀액이라고 합니다. 칠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번부터 이 5번까지 논리적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예상되는 총수익에서 경비표했죠. 그 뭐가 나오고요? 순, 다음, 경비, 세전, 세금, 세우죠.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 말에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구하는 과정을 지분 복귀액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자, 그럼 팔고 싶을 때도 여러분이 팔고 싶은 가격이 있겠죠. 자, 여러분이 팔고 싶은 가격을 표현 그대로 예상되는 매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총 매각 대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취득 가격이 얼마였어요? 100억이었죠. 그럼 120억에 팔고자 한다면 여기 얼마다? 12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업활동할 때 영업경비 들어갔죠. 그럼 팔 때도 경비가 있을 게 됩니다. 그 경비를 매도경비라고 표현합니다. 중개보수, 광고비, 법적 수속비 전부 다 묶어서 매도경비입니다. 그럼 매도경비를 차감 공제하면 그 다음 항목이 순이었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도 순이에요. 순매도액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기간 중에 갚아야 할 금액을 뭐라 그랬고요? 부채, 서비스. 그러면 이제 5년 말에 부동산 팔 때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융자 잔금입니다. 60억 빌려왔다 그랬죠? 그러면 자 5년 지나오면서 20억을 상환했다고 하면 남는 거 얼마 남았어요?
40억. 그 못 갚고 남아 있는 것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합니다. 즉 갚지 못하고 남아 있는 대출 잔금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 다시 표현 바꾸면 미상환 대출 잔액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제하면 세 번째 얻는 현금은 세전했죠. 똑같아요. 자, 세전인데 여기는 뭐라고 읽었던 거예요? 지분 복귀액입니다. 그러니까 세전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부동산 팔아먹었으니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맞는 얘기인데 이게 미국에서 물 건너온 표현이기 때문에 양도세라 쓰지 않고요. 자, 우리 팔아먹을 때 이거 자본이득이라 그랬죠. 매각대. 그래서 자본이득세라고 표현합니다. 뭐 양도세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자본이득세를 공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역시 올고자 하는 뭐다? 세후 지분 복귀액을 또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논리적 흐름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제할 거 보시면 공제할 거 역시 매도 경비, 부채 개념이고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교할게요. 여기는 영업 활동했으니까 무슨 경비라고 있고 영업 경비. 여기는 팔아먹었으니까 매도 경비입니다. 기간 중에 갚아야 할 금액 부채 서비스, 갚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 미상환 저당 잔금, 영업 활동에 대한 세금, 영업 소득세. 여기는 팔아먹은 대가 자본이득세. 얘도 빈칸 넣기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비중은 한 8대2 비율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는 이제 일단 복잡하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매각 차익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공통사항이죠. 매각 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가능한 건 뭐다? 임대료 수입 때 많이 물어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직 계산 문제는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비를 돼야 되는 거고. 자, 읽어볼게요. 총 매각 대금에서 뭘 빼면 매도 경비를 빼면 뭘 구할 수 있다? 순매도액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매도 경비 값이 많아지면 순매도액은 작아진다. 말 됩니까? 자, 다시 미상환 대출 잔액이 남아 있답니다. 남아 있다면 순보다 세전이 작은 편이다. 당근밭대로 이것보다 여기 작은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반드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다면 혹은 중간에 빚을 모두 상환해버렸다면 이거 없는 거죠. 그럼 역시 그 순과 세전은 동일할 수도 있다. 반드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전에서 뭘 공제하면 자본이득세를 공제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세후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 소득이 없으면 세금 부과되지 않는 거니까 동일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겁을 먹지 말고요. 이걸 딱 한번 딱 써서 정리가 되면 2번에 줄을 쭉 맞춰서 한번 써보시면 금방 됩니다. 시험은 주관식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겁내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관식이 아니니 그걸 뭐 A4지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걸 빈칸 넣기를 뭐 시험을 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논리적 구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세전 세후죠. 그럼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세금이다. 팔아먹었으니까 자본이득세다. 팔아먹을 때도 뭐가 들어간다? 경비가 들어가더라니. 그럼 못 갚고 남아있는 금액을 뭐라고요?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고 표현을 하겠더라.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면 거의 유사하다라고 좀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은 그 암기는 하지 않더라도요. 그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4월 말까지는 이게 여러분 걸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완성이 돼서 바로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훈련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오늘 뭐 당장 복습은 아니시더라도요. 이제 이거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예를 들어 이제 정규 수업은 2월달에 들어가요. 이게 2월달에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과정 중에 전혀 안 보고 들어오시게 되면 또 새로운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 한번 분명히 리마인딩을 하시면 충분히 좀 효과적이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책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그래서 괄호 2번 수식에도 동그라미 붙입시다. 매도 가격 동그라미 1번 붙이고요. 박스 안에 앞에다 굳이 쓰면 뭐예요? 예상되는 매도 가격이에요. 예상되는 매도 가격. 동의어로 쓰면 뭐다? 총 매각 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도 경비 공제하면 동그라미 2번 순매도액.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잔금 공제하면 3번 붙이고 3번 세전 지분 복귀액. 팔아먹은 대가 자본이득세 공제하면 뭐라고 한다? 마지막에 4번 세후
지분 복귀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문 한번 보고 갑니다. 괄호 1번으로 가세요. 괄호 1번에 갔더니 자,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투자 기간 말 5년 말에 처분했을 때 융자금 중에서 미상환 잔액을 모두 상환하고 자본이득세를 공제한 이후에 처분해서 얻는 매각 차익을 뭐라고 한다? 지분 복귀액이다. 자, 그래서 최초의 지분 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을 계산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와서요. 굳이 좀 보자라고 하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도 가격입니다. 두 번째 줄에 총 매각 현금이라고도 한다. 용어 아셔야 되고 순매도 다시 예상되는 매도 가격을 뭐라고 한다고요? 총 매각 대금. 자, 그래서 투자자가 팔고 싶어 하는 예상되는 매도 가격입니다. 2번 순매도액. 매도 가격에서 경비를 뺀 순매도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쓰고요? 순매각 현금 흐름 이렇게 표현을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럼 참고로 볼 거 처분에 관련된 광고비, 중개보수 등등등이 어디 포함된다? 매도 경비에 해당하는 사항이었고요. 동그라미 3번 세전지분 복귀 순매도액에서 상환하지 못하고 남은 미상환 잔금을 뺀 걸 뭐라고 한다? 세전 지분 복귀액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세전 매각 현금이라고 하는 건데 융자액 60억 중에서 20억 갚았답니다. 남은 거 얼마? 40억. 그럼 공제하고 마지막 구하는 게 뭐가 된다? 세전이라 그랬죠. 거기다가 뭐 공제하면 자본이득세 공제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책의 그 설명의 내용들은 그 이제 이것을 공부하게 하는 과정인 지문이니까 그 책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내용을 숙지를 좀 분명히 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차후에 말씀드립니다만 또 이제 이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것이 차후에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지 계산 과정은 조기에 좀 완성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보시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